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와, 어제 우리 시장 CPI 같은 어떤 미국발 악재보다는 미국에서 불어온 2차 전지 같은 이런 훈풍에 조금 더 민감하고 더 긍정적으로 무게를 실어서 반응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새벽에 나온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체크하고 바로 곧 이어서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도 SK 하이닉스가 가장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미국 현지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도체 쪽에서는 관세를 매기면 마이크론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어제 장 막판에서 5% 가까이 급등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만기일에 따른 변동성이었을까요? 반도체 잠시 뒤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오른 기업도 한번 볼까요? 네이버입니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자로 네이버에 방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 국가 차원에서 AI 쪽에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떤 규제라든지 여러모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자, 앞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AI 쪽의 속도가 더 날지 궁금해집니다. 자, 3위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어제는 하나 그룹주의 날이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물론이고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하나 비정은 상한가 터치,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10%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장도 하나 그룹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4위에 오른 건 현대로템입니다. 자, 현대로템 우리가 방산 쪽에 갇혀서 잊고 있었는데 사실상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였죠. 그런데 어제는 남북 경협주에도 시선이 조금씩 쏠렸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라인들이 속속 복귀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대북 라인에 많이 연결고리가 있는 현대 그리고 HD 현대 그룹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다시금 남북 경협주 봐야 할 때가 다가오는 건지 또 지켜봐야 될 듯 보이고요. 5위에 오른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이란 섹터 전체보다는 조금씩 많이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죠.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 뒷배경에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위는요. JYP 엔터네요. 자, JYP, 하이브, SM, 엔터 4사 전체적으로 우리 관세 영역에서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 익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원체 다른 쪽에서 재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춤하는 줄 알았는데 그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막판 들어서 힘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는 연중 신고가를 달성한 기업이 무려 2개나 나왔다라는 거 계속해서 팔로우업이 필요할 듯 보이고요. 끝으로 7위에 오른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 관세 정책에서 어쩌면 자동차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시장에서 회자되면서 자동차주 정말 오랜만에 완성차 필두로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왜? 의약품은 그런 호재를 누리지 못한 걸까요? 좀 궁금해지는데 사실상 오늘 새벽엔 또 관세에 대해서 자동차도 받을 수 있다. 관세 피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속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관세는 셈법이 참 복잡한데요. 오늘 저희 이 부분도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에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실 분은 IM증권 이화진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과장님. 네. 어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모처럼 호재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미국 국무부랑 4억 달러 규모의 전기
장갑차 납품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소식에 진짜 오랜만에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돌연 오늘 새벽에 미국 국무부가 이를 보류하겠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보도가 난 거거든요. 자, 2차 전지 좀 벼뜨나 했는데 좀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영향력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장갑차, 물론 이제 상무부에서, 이제 국무부에서도 이제 주려고 하는 이 수준 모멘텀이 뭐 개인적으로 뭐 2차 전지의 반등 뭐 시그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략 한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이제 수준 물량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BMW X6나 뭐 사이버 트럭 또 뭐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 시장,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기는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급락을 했던 이유가 특히 이제 BYD였죠. 이제 BYD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데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저가형 모델조차도 우리는 자율주행을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의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모멘텀은 전기차 가격에 대한 수익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FSD를 팔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익성을 더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경쟁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무료로 배포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변화될 건지 구조적인 변화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그 정부에서 주는 그 수주 물량이 이게 2차 전지를 변동성을 뭐 방향성을 정해줄 뭐 그런 모멘텀은 저 개인적으로 아직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냥 사업가를 넘어서서 미국에서 이제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이 정부 효율부라는 게 인력을 감축하고 자금을 줄이는 상황에서 본인 회사의 어떤 상품은 국가 차원에서 납품을 한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무부가 이 구매 요청을 실행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근데 과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개별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좀 지켜보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댓글을 한번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궁금해 하시는데 옵션 만기일이라서 어제 네. 2차 전지 쪽에 갑자기 급등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또 테슬라가 많이 올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상승 대 장갑차 계획 보류. 오늘 투심은 어느 쪽으로 무게를 실은다고 보세요? 장갑차 이제 보류보다도 물론 이것도 물론 중요는 하겠죠. 물론 테슬라 밸류체인 단에서 실제로 만약에 사이버 트럭이 이제 정부의 장갑차로 선정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그 회사의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뭐 커지는 거고 이게 시장에 대한 확대가 물론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으로서는 조금 일론 머스크가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스타게이트까지 포함이죠. 그러면서 이제 설전이 하나둘씩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약간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할 수도 있고, 물론 X에 올리면서 감정이 이제 좀 소원함을 좀 표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시장에 대한 이게 변동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좀 행동이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2차 전지로 이제 시장을 이제 봤을 때, 물론 이제 국내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대충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죠. 물론 부진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물론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물론 영업이익 자체는 적자폭을 굉장히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그 몇백억대에서 거의 두 자릿수로 줄이게 되면서 최근에 김현수 애널 그리고 한병화 애널이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2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할 수도 있다. 얘기를 이제 해왔죠. 네. 물론 지금 가격대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먼저 매출액부터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아직은 역성장입니다. 에코프로 BM은 거의 한 6천억, 5천억, 4천억으로 계속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거는 아직 시장이 업황이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구조적인 변화로 원가를 줄이면서 영업이익을 줄인 거지 매출액은 아직 턴어라운드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측면에서, 예전에 우리가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굉장히 불타올랐을 때 그 당시 탄산리튬 가격이 55만 위안이었습니다. 톤당. 근데 지금 얼마냐? 7만 한 6천 위안입니다. 최근에 바닥이 어디냐? 7만 5천 위안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을 반등했다는 사실 시그널은 저는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시그널을 보냐? 저는 저것도 톤당 한 10만 위안 올라가줘야 리튬 가격이든 양극재 가격이든 수익성이 마진이 개선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배터리 회사들도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는 좀 상황이라 좀 생각하고 있다라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2차 전지에 대한 좀 패러다임 변화. 예전 같은 경우는 전기차 많이 찍어서 그렇죠. 배터리 가격 많이 하면은 그 예. 양극재가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미 우리가 2년 전부터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나 여러 증설 모멘텀이 있지만은 LNF나 결국에는 가동률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동안 자금 조달 받았던 물량들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노스폴트도 파산하긴 했지만은 여기는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자금적인 자금 압박이 하나둘씩 좀 심해지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시장이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은 예전에 2009년 한때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그 당시에 일본의 엘피다 아데만인가 엘피다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서 그때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노스폴트뿐만 아니라 좀 추가적인 이러한 이슈가 나아졌을 때 이 시장이 결국 남아있는 애들이 여기에는 시장을 이제 올리킬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전기차 수요 회복이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타 애널리스트 분들이랑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다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테슬라 수혜주는 네. 소재나 셀 기업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랑 로봇 이쪽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자율주행이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맞추기는 좀 쉽지는 않죠. 물론 이제 SOS 앱이 시장에서는 이제 부각되고 네. 있지는 하지만은 사실 뭐 그런다고 해서 테슬라가 라이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현대차가 물론 조금 늦긴 했습니다. 정말 늦은 상황이고 BYD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현대차가 뭐 마땅하게 출시를 못했고 그 중간 사이에서도 포테티도 같은 경우도 기존의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을 변화시키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좀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분명히 이 시장 자체가 자동차의 기능보다도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이 시장의 큰 흐름을 바뀔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는 대부분의 자동차 가격은 다운되는데 대신에 옵션에서 이게 들겠죠. FSD가 거의 900만에서 1000만 원 가격이라면은 이 가격에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가 네. 자동차에 대한 판매에 대한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서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그 2차 전지에 대한 논리를 접근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에코프로가 그럼 나중에 100만 원까지 목표가 절대 저는 그런 사항은 그쵸. 그 논리는 이미 깨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대한 수익 구조 자체가 저는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론 이제 최근 가격에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목표가를 낮추고 키높이를 굉장히 눈높이를 낮춰야 어느 정도 저는 대응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관심주는 왜 소재단에서 주신 걸까요? 일단은 이 시장이 물론 네. 당연히 테슬라가 최근에 나온 것들 뭐 주니퍼와이나 저가형 모델들이 나오겠다라는 거는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예. 가격이 보조금을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낮아져야 시장에서는 수요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향후에 승패는 BYD나 아니면 테슬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주니퍼 Y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테슬라 밸류체인 모델이 밸류체인 단의 수익이 더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대조전자 재료가 실제로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파나소닉이나 LG 엔솔 두 회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두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냐? 자막에 나오는 대조전자 재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실리콘 음극재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최근에 주가가 그나마 다른 2차 전지 대비해서 꾸준히 좀 반등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라면은 아마 인도량이 아마 1분기 말이나 2분기 때부터 하나둘씩 이제 찍히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은 좀 커지게 될 것이고 이제 전기차 경쟁 자체는 예전과 다른 흐름을 좀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일하게 좀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대조전자 재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테슬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파이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나마 소폭이나마 좀 이익이 날 수 있는 기업으로 대주전자재료를 꼽아주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어제는 미 국무부 차원에서 장갑차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왔지만 오늘은 또 이를 보류했다라는 기사가 났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좀 변동성은 유의를 하셔야 될 듯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뜨거운 이슈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가보겠습니다. 상호 관세 드디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일단 구체적으로 항목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제 시장에서 반응이 들어왔던 게 자동차지 않습니까? 예외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오늘 새벽엔 또 관세 품목에 들어갈 수도 있다, 자동차가.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어제랑 너무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자동차 쪽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트럼프 예. 대통령은 이 관세라는 거는 단순히 협상 카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트럼프의 공약 중에서 하나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인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이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그나마 이제 50을 살짝 넘기는 흐름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작년 8월이 아마 46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그때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묻혔지 그때 제조업이 46까지 내려갔다? 그만큼 제조업이 정말 안 좋구나 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내세웠던 거는 우리 왜 너네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도 주면서 해줘야 되냐. 결국 제조업 산업에서 가장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에너지와 자동차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데이터가 나왔던 게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그 자동차 판매 대수가 몇십만 대인데 우리 자동차가 너네 한국에서 팔았던 건 700대밖에 안 된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착각하는 거 있죠. GM이나 포드에 대한 매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 보호 무역주의를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가 너네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지어라. 우리나라에서 짓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이 생기는 거는. 결국에는 불법 이민 정책을 막아버리고 그 미국에 있는 자국민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고용에 대한 그것도 문제를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제조업 기반에 대한 수익성도 확대되고 특히 미국은 서비스업이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의 54, 53 수준입니다. 굉장히 서비스업은 꾸준히 뭐 잘 되고 있죠. 뭐 이건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뭐 알파벳을 보서랑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대신 제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특히 캐나다에서도 뭐 에너지 비상 정책을 한 만큼 캐나다에서 많은 수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캐나다나 멕시코 공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결국에는 미국으로 들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만들겠다는 거지.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물론 조지아 공장이나 엘리바마 공장도 있긴 하겠지만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공장에 대한 유도를 하겠다는 의미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세가 더 강하게 하면 어떡하냐 일 수는 있겠는데 이거는 실제로 정해지더라도 추 이후에도 저는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가 늦었던 거는 뭐 멕시코, 캐나다, 중국 하면서 너네 우리끼리 하는 거 봤지? 알아서 행동을 해라 뭐 이런 취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제 얘기했죠. 현대 대체를 봐라. 알아서 움직이지 않냐. 미국에 공장 짓는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는 조금 기다려보자. 뭔가 가닥이 잡힐 때까지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바이오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작년에 공약 냈을 때 해리스와 이제 트럼프 두 후보 간에 이제 한 거는 약간이나는 공통적으로 맞았죠. 그죠. 그런데 해리스 후보는 오히려 이 약가 정책에 대해서 그 공공기관이 개입을 해서 약가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트럼프는 경쟁이죠. 가입하냐 알아서 하게 만들었지. 네. 근데 여기서 관세 왜 개입을 합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싼 매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관세가 붙는다? 그럼 사실 오리지널 의약품이나 차이가 사실 크지는 않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의 주가가 빠졌냐? 안 빠졌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물론 이 두 회사가 공장이 다 송도에 있습니다. 네. 송도에 있는 상황이니까 삼성
바이오 로이스는 32년까지 팔공장까지 모든 계획이 다 갖춰 있는데 갑자기 계획을 틀어야 될까요? 이건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CDMO 사업도 우시 엠텍이나 우시 바이오로이스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근데 삼성 바이오로이스를 간세를 매긴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약품 쪽은 막상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러 조건부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의약품 쪽에는 사실 큰 흐름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중국도 같이 견제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까지 그 카드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CDMO 쪽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관심주는 바이오 지금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알테전도 있고, 근데 바이오 시민을 쪽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4월에 이제 5공장이 완료가 되잖아요. 예. 예전에 물론 최근에도 2조짜리 계약이 나오긴 했지만은 보통 CDMO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이건 저도 회사 측에서 이제 IR 하면서 들은 건데 보통 전후로 계약건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스가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왔던 좋았죠. 측면에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전방에 나온 건 이제 알테오젠처럼 알테오젠이 영향이 없죠. 어차피 머크사가 생산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후에 이제 알테오젠도 이제 최근에 자금조달 RCPS를 받은 것도 이제 자사 이제 공장을 만들겠죠. 히알루로니다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머크 쪽이나 이제 판매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별개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바이오 회사들이 특히 미 국채 금리의 영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CPI 나오면서 뭐 4.6으로 올라가게 됐더니 또 아니나 다르니까 바이오 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쭉 부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월 말에 키트루다 SC 임상 상상 발표가 남아 있고 FDA 승인 남아 있죠. 물론 시장에서 이미 다 노출된 재료긴 하겠지만은 뭐 에너투 SC나 뭐 두피젠트 SC 저는 두피젠트 SC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4조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그 어떠한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 6, 7월쯤에 산오피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두피젠트 SC 제형 플랫폼으로 약간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피젠트가 뭐냐면 이게 아토피 이제 치료제인데 여기서 이제 고용량으로 투입을 시켜서 일단 일상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모멘텀입니다. 실제로 두피젠트도 글로벌 의약품 중에서도 탑10 안에 드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5위 정도 드는 상황입니다. 키트루다가 1위죠. 예. 그렇지만 이제 두피젠트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시장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최근에 시장에서 나왔던 건 기술이죠. 뭐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임핀지는 연간 매출이 해봐야 5조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시장에서 보라보는 거는 이 시장에 알테오제 SC 플랫폼이 다 잡아먹는 거 아니냐는 시장이 이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수익성은 머크와 두피제트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둘이 합쳐서 이게 2019년, 20년도에 거의 한 10조 정도의 기술이 이제 나왔거든요. 합쳐서 6조, 4조. 그렇기 때문에 두피젠트 SC가 일상 진입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이게 주요 모멘텀이 되고 있고 SC 제형은 인상 2상이 프리패스입니다. 바로 인상 3상으로 바로 넘어갈 그래요?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시기 자체가 이제 단축이 되게 되면은 28년도, 30년도에는 전 제가 봤을 때 알테오젠이 거의 셀트리온이 아마 아직 실제 발표가 안 나왔지만 작년 연간 매출이 3조에서 3조 5조에서 3조 정도 매출입니다. 네. 그게 뛰어넘어서 그때 알테오젠이 그 정도 지금 작년 매출이 한 8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3조 이상의 매출이 30년도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셀트리온 지금 한 40조 대략 비슷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알테오젠이 20조입니다. 2배 이상에 대한 여력도 똑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28년까지 과장님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알테오젠 팔로우업 그때까지. 예, 뭐 바이오는 정리하니까 그러네요. 일단 관세에 있어서 자유롭기 좀 어려운 섹터라고 하면 그 바이오 안에서도 CDMO 쪽일 것 같고 사실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 이쪽은 다 라이센스 아웃에 이기 때문에 관세에 있어서는 좀 무풍지대다. 다만 10년물이랑 좀 연동되는 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뚫고 가려면 어떤 임상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알테오젠 28년까지 저희 쫓아다니면서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반도체는 오히려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졌는데 어제 SK 하이닉스 막판에 또 강세를 보였고요. 하나비전은 상한가. 하나비전은 하나그룹주 관련해서 조금 오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어제 하나비전이 실제적으로 TC 본딩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
그럼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가 마이너스 뭐. 20%에서 그 정도 떨어져야 되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한가 갔다는 거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물량이 들어갔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흐름보다도 물론 만약에 어제 이제 상한가에 그걸 제외하고 만약에 향후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 네. 하나비전이 이쪽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에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는 가이던스 스탠스 자체가 바뀝니다. 그죠. 당연히 가격 자체가 다운이 되겠죠. 네. 시장에 대한 우려가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잡아먹고 있고 최근에 뭐 샘 알트만도 AI 칩을 준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로드컴도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입장과 이제 이 시장 자체는 HBM 가격이 다운되겠죠. 최근에 어제 메타가 프론티어 AI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 회사가 스타트업 만드는 이제 AI 칩 만드는 회사입니다. AI 칩을 이런 회사가 만들어? 이게 NPU와 GPU가 있는데 우리가 네. 이제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는 이 한 개가 5천만 원입니다. 근데 NPU는 250만 원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대신에 AI 추론 연산만 하고 있는 이 전문적인 이제 AI 칩입니다. GPU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분명히 이번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빅테크 업체들이 물론 빠르게 AI 캐펙스 투자를 이제 단기간에 했지만은 지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모든 얘네들의 고민들은 비용을 좀 줄이자.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 시장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 저비용 고효율화에 대한 그렇죠. 전략을 뒤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분명히 이것도 저는 패러다임이 올해 분명히 좀 바뀔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이번에 싹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냐? SK하이닉스도 고민은 좀 생기겠죠.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업체가 여러 개 나와지면은 P는 빠져도 Q가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대응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SK하이닉스는 공장 증설을 해서 당연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탄력도는 작년 5월쯤을 기억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빠르게 85,000원 갔을 때 그 흐름이 올해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는 작년 말과는 조금 변화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비전이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당연히 TC본드 장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2호나 3호나 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ASMPT도 들어오게 될 거고 일본의 그렇죠. 시메스도 일본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신카와 회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 그 등은 저는 하나그룹 수혜주가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비전도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따라가는 전략은 좀 조심하자. 하나비전은 당연히 향후에 대한 경쟁에 대한 우려는 있다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급등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뭐 하이닉스 같은 옵션 경우는 만기에 따른 옵션 만기에 따른 그냥 변동성이? 수급적인 좀 요인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변화가 좀 생겼던 게 최근에 레거시 쪽에 좀 회복이 나오긴 했잖아요. 네. 특히 중국 쪽에 이공환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PC를 네. 가지고 오게 되면은 우리 보정을 줄 테니까 새로운 폰을 그렇죠. 바꿔라. 예. 그게 소비가 살아났습니다. 원래 이공환 정책이 이번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나왔지만 계속, 중국이 예. 살아나지 못했거든요. 살아났다는 거는 IT 전방 수요가 살아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뭐라 했습니까? 메모리 쪽 올해 성장 한 자릿수밖에 안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럼 수출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네. 생각보다 빠르게. 삼성전자 그런 살아날 수 있겠다. 물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랜드 쪽에 감산하게 되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골환시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1분기 실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날 수도 있겠는데라는 흐름이 좀 기대감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탑픽은 여전히 SK 하이닉스 보시는 건가요? 뭐. 사실 반도체 안에서 너무 옵션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쪽도 괜찮고요. 뭐 온디바이스 AI도 이제 샘 알트만에 오게 되면서 뭐 예. 향후에 이제 챗 GPT 수요가 새롭게 올라가고 있고 이제 이게 이 자체가 시장에 대한 물론 우리가 갤럭시 에즈 작년에 S24가 나오게 되면서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 이제 뭐 제조점 만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영역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확대되는 구간이다.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씩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시장에서 필요한 건 이거구나 하면서 이제 좀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온디바이스 AI 물론 조금은 좀 더 지켜보자는 게 좀 제 생각이긴 하겠지만은. 올해는 그런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의 흐름이 좀 생기는 건 좀 맞다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픽은 SK 하이닉스인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반도체도 삼성전자보다는 소재주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장비단 그리고 소재단. 최근 올해 초에 장비단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일단은 기존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올해의 경영 계획을 이제 발표하게 되면서 왜냐면은 HBM4도 마찬가지고 이제 6월달, 7월달, 뭐 8월달 양산하기 위해서는 미리 장비를 주문해야 얘네들이 장비를 만들어서 적어도 리드 타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알고는 있겠죠. 이 물량이 이 정도 준비를 나갔다는 거를.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시장이 먼저 움직였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소재단에도 수요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비단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정리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이제 재건주도 좀 궁금합니다. 전진건설 로봇 감사합니다. 아유, 예, 우리 시청자분 대신해서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저희 후속주로 볼만한 기업 있을까요? 딱히 지금은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죠. 뭐 보유자는 조금 더 전 재미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종전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향후에 실제로 종전선언을 하게 됐을 때 그 이후는 종목별 차별화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되면은 뭐 HD 현대건설기계나 전진건설로만 굳이 봐도 된다. 뭐하러 굳이 뭐 작은 종목들 변동성이 큰데 뭐 상한가 따라잡기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 전진건설로봇 입장에서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북미 쪽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북미 쪽 매출이 큰데 유럽향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크라 관련된 컨소시엄이 이제 될 거고 여기에 대한 수혜는 그나마 대형단에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100억, 200억 뭐 수출한 경력이 있는 뭐 다른 작은 기업들을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굴삭기나 콘크리트 펌프가에 대한 수요가 더 크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과장님 그때 오버행 이슈 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2월 달에 있겠죠. 2월 아마 중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시장이 좋아. 물론 오히려 지금은 수주가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오버슈팅이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는 있기 그렇죠.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하냐 안 하냐 읽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지금 우크라 종전과 같은 큰 사건들이 있는 상황이고 오늘이죠. 오늘부터 미넨 그 안보 회의가 열리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예. 좀 중요한 흐름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런 물량들도 그냥 오히려 해소하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넨 안보 회의 결과까지 저희 보고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오버행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런 재료가 남아 있으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주로 대형주 위주로 HD 쪽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쪽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실적에 대한 얘기는 항상 빼놓지 않고 들고 가고 있는데요. 시장의 중심이 역시나 실적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조금 살펴봤던 게 실리콘투였는데 항상 화장품 쪽에 신호타는 실리콘투가 쏘아주더라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작년 1분기 때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거의 견산보다 2배 이상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굉장히 놀란 반응도 있었고 물론 이제 저는 올해가 화장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2015년도에도 화장품이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 성장하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트렌드에 민감한 사업이고 올해 당연히 실리콘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다수의 브랜드들, 중소형 단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스킨천사나 티리트레라 분명 작년에 써니 잘 됐었고 색조도 잘 됐었고 그러면 당연히 랑콤이나 에스티로더나 이런 FBT나 여러 회사들이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게 되고 당연히 가성비가 좋은 네. 제품들이 덩달아 같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작년과 같은 성장률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에 따라서 당연히 실리콘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그 인프라는 만들어졌고 그리고 다른 이 업체들이 잘 나와줘야 그 같이 더 성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는 만들어졌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해외에 있는 업체들과 경쟁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변화가 생길지 여부가 결국에는 그 성장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뒤바뀔 수 있느냐. 작년에 그 성장률이 만약에 50%라면 실제로 40%, 30%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성장률 둔화라는 이미지를 쓰기 때문에 그냥 투심에 대한 우려는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봐야만 하는 지표가 나왔죠. 성적표가. 저희 나머지 기업들도 섣부르게 또 들어가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잘 잡아볼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